네, 어제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부친상과 조모상을 한꺼번에 당하면서 불거진 사건이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을 앓던 부친이 치매를 알아오던 조부모를 네. 한 15년간을 모셨답니다. 네. 15년간. 하지만 다음 날 요양원을 보내야 됐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겠죠. 노년의 중증 질환. 우리 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또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송영신 변호사와 최창호 심리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든다는 거죠. 네. 노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병을 앓는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아들, 딸이고 누구의 엄마,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어느 집이나 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 주변에 이런 사례들 많이 또 보셨죠? 어떻습니까? 예, 각 지자체에 있는 치매 지원 센터와의 연계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전체 노인의 10명 중 1명이 이미 치매 환자이고, 예. 또 4명 중 1명은 치매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의 치매 유병률을 본다면은 이제는 치매나 중증 질환의 문제를 네. 한 가정 내에서만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은 어떤 사회 연대의 책임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그런 영역이 됐다는 것이죠. 네, 예. 참고로 치매 환자 수가 우리나라가 네. 70만 명이 된다고. 네. 2025년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이 80이 넘으셨는데 네. 이렇게 대전에 계신데 네. 아버지는 한 2달째 입원해 계시고 예. 어머니는 이제 허리 수술을 해서 나오셨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편찮으셔갖고 또 어지러워서 입원을 하셨었는데 예. 80이 넘어가시니까 치매는 아니시더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게 되시기에 마련이고 네. 더군다나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사회 쇠약 증후군이라고 해서 사회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무력하고 힘이 없어진다라고 할 때 사실은 어떤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질환이 오게 되고 예. 거기다 이제 중증 질환이 오게 되면 더군다나 이제 효녀일 경우 예. 더군다나 이제 안쓰럽게 생각해서 예. 사실은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렇죠. 거기서 잘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불효하는 것이다. 마치 옛날 고려장이라는 느낌, 그렇죠, 그 그렇죠. 죄의식 때문에. 절대 그렇지가 있어요. 않은데도 네. 불구하고 왜냐하면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사실은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안쓰러운 게 뭐냐면 부모가 아니면 어머니가 우울증일 경우 네. 본인이 어렵고 힘들어서 자살을 할 경우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면서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도 안쓰럽지만은 또 부모를 또 남겨두고 내가 또 자살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지나친 이제 막 자아 확대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동반 자살 같은 게 일어나는 게 너무 안쓰럽죠. 그런데요, 오늘도 보니까요, 이번 사건도 그렇고요, 15년째 부친이 조부모를 홀로 모셨다고 해요. 요즘 사건들 보면은 주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모시던 분들이 오히려 더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신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우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없어짐으로 너무 인해서 무거워서. 너무나 짐을 네. 남기고 떠난다는 그런 이제 부담감. 네. 근데 사실은 본인이 선택하는 자살도 안쓰러운 거고 저는 자살은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본인이 죽음으로써 동반 자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주변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최소한 6명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최소한 몇백 명에게 부정적인 그리고 연예인의 자살 같은 경우에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가지고 예. 그냥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지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 아니면 자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 힘든 세상에 대한 선택이라면 본인만 해도 되는 거지 뭐 본인도 해서는 안 되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부담은 그냥 놓고 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지만 1년 그 사례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15년을 모시면요. 치매에 걸린 부모 15년 모시면 정말 그건
너무나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하지만 오죽하면 우울증에 빠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어려서부터 형제인데 형이 그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동생은 전혀 결혼도 할 수 없었고 네. 형을 간호하고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봉양을 하면서 예. 20년을 넘게 이렇게 생활을 해왔던 20년을? 거예요. 예, 아.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본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고 우리가 1, 2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굉장히 긴데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기간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비관한 나머지 형을 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법정에서는 뭐 방청객들도 정말 다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애절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친족 간에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한 가지 잣대로만 비난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을 해서 실제 법원에서도 이런 장량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자식이 형이 있고 뭐 동생이 있고 그러면 여러 형이 명이면. 모시면 동생은 너는 그러면 무슨 뭐 명절 때만 오느냐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왜 전화만 하고 왜 얼굴도 안 보이냐 뭐 이러면서 갈등이 갈등이 생기거든요. 우리 집도 3남 3녀인데 제가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서울에 있고 부모님 대전에 네. 계시니까 네. 사실은 큰형하고 둘째형 그리고 누나가 많이 이제 돌봐드리고 이제 대전에 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뭐 이제 돈으로라도 예. 이렇게 좀 보탬을 그렇죠. 해드리는데 돌이라니까. 이제 예. 가족 간에 그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부모 다 같은 자식인데 그래 이제 요즘에 뭐 상속예관에서도 이제 그동안의 돌봄에 대해서 그 케어한 것에 대해서 약간은 뭐 인정을 해주지만 일부에 불과하고 그건 부모로부터 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고 네. 그렇지 못한 경우 그리고 아예 그 가정이 어렵거나 힘들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양시설이나 그런 데 가는데 이제 그 한계가 있고 예. 또 그렇다고 해갖고 누구나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조금씩 나눠야 되고 아니면은 정말 그 돈이 없을 경우에는 뭐 몸으로라도 아니면 좀 돌봐드리고 아니면 또 교대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예. 가족 간의 그 뭔가 화해와 아니면 그 나눔 그리고 또 국가에서의 그 복지 그런 지원도 것들이 있어야 함께 되고요. 다 이루어져야 될 서로 큰 이해도 문제입니다. 해야 되고요. 예,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요양시설을 가시는 건데 이게 요양시설 간다는 게 가기도 어렵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받는 돈 때문에 그건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간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네.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저희들이 직접 바깥에 나가 있는 차윤주 리포터에게 좀 들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마포에 있는 요양시설에 그 노인복지관에 나가 있죠. 네, 차현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동작구 노인복지관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노인분들,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낮 시간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의 활기 느껴지시나요? 지금 제 뒤쪽으로 열심히 탁구를 치고 계신데요. 그럼 이곳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 분과 함께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 스파이크를 날리는 폼이 예사롭지 않으시던데 올해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70. 올해 어. 71 이제. 우리 선생님은 71. 그러시군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어쩜 이렇게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있으시다면요? 비결 보다시피 이렇게 와서 운동하고 여기서 이렇게 밥 먹고 여럿이 노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젊어지나 봐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시지만 나중에 혹시나 아프게 될 때 그때에 대한 내가 아팠을 때 그때에 대한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게 대책이라고 하면은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그렇게 자식한테는 좀 그럴 거 안 같을까? 그럼요. 나중에 어떤 게 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 자식이 직접 돌봐주시는 것과 아니면은 요양시설 있잖아요. 그쪽에 가는 것과 어떤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 그게 저는 자식보다는 요양원에 가서 편하게 있는 것이 자식한테도 덜 괴로움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나도 편할 것 같고
거가 뭐, 네,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러시군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할머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그럼 또 한 분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심히 역시 탁구 치고 계신 분이신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잠시. 안녕하세요. 네, 역시 건강해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7입니다. 와, 역시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건강한 비결이 있으시다면요? 그냥 누구한테 이기려고 안 하고 좋은 일만 생각을 하고 마음 편하게 그냥 하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운동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그 비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버님은 혹시 나중에 혹여라도 아프게 되면 그때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그때 가가지고 자식들 형편 보고 또 뭐 요양원도 있다니까 어느 게 좋을까 판단해서 자식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삶은 아버님의 것이니까 아버님이 결정하시겠다. 예, 네, 그러시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프면 어떡할까 부담을 갖고 걱정하지만 오늘 만나본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자신의 삶은 자신이 영위하고 또 자식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 끼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작구 노인복지관에서 YTN 차현주입니다. 네, 건강하게 사시는 노인분들 만났습니다. 저렇게 네. 건강하실 때는요, 아유, 내가 왜 자식들한테 폐 끼치냐, 나중에 집이 내가 될까? 예, 요양원 가겠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막상 아프셔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네. 자식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양시설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양시설 얘기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한택수 교수님과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방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가도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낸다는 게 참 네, 그럴 수 선뜻 있죠. 나설 수 없죠. 네네, 어떻습니까? 저기 인식이 어떻습니까? 사실 뭐 방금 화면에서 봤던 어르신께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네. 말씀하셨는데 또 막상 각 가정마다 사정은 좀 다르고 또 평소에 건강하실 때 또 아버님, 어머님 아프셨을 때 요양원에 입고내면 또 뭔가 좀 부담스럽고 좀 분위기가 쑥스러운 그런 분위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따라서 요양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실은 뭐 소위 그 상속 문제처럼 꺼내기는 껄끄럽지만은 그래도 온 가족이 모여서 평소에 그 부양 또 요양에 대한 그 대책, 그 논의도 또 우선순위 어느 자식이나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양 체계를 가족 내에서 상의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 꺼낸다는 자체가 일종의 보험 얘기를 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뭐 자동차 보험이든지 여러 가지 건강보험 많이 들고 있으면서 막상 보험 혜택이 좀 적거나 또 그 치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나 요양에 대한 그 대비책은 꺼내지 않는 거예요. 네. 실질적인 큰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족 간에 네. 따라서 이런 것이 평소에 그러한 그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가족 간의 부양 의무, 체계, 순위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가족이 이제 이런 그 미래의 어떤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는 근데 분위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부모가 먼저 꺼내지 않은 이상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좀 이제 요양시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그 인터뷰할 때 그 타구 치시던 네.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은 이제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실 때 오히려 이제 웃으면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는 거. 우리 현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어르신이 이제 막 그 치매가 오셔가지고 뭐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은 어르신도 부모님도 어렵게 되면서 자식들 간의 갈등도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양할 자녀들에게는 미리 상속 문제도 조금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명확하게 해주고 지금 전국의 요양시설이 이제 한 15,000개 그 중에서 네. 이제 양로원 요양시설이 한 3,800개 근데 이제 그
유료로 다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많긴 하지만은 사실은 비용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이 미리 이야기를 해서 준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중간 광고에도 많이 나오지만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 보험 든다 하지만 예.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좀 해놔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 간의 그 대화가 뭐니 해도 필요하고 아까 그 상속 문제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본부로부터 상속을 안 받기로 돼 있고 아, 대신에 이제 저 형님들이 다 하시라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모님 역할을 보셨으니까. 하겠다.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받고.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가족이 건강할 때 얘기고 그럼요. 네. 나중에 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서류로 사인하고 그럴 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의 요양시설 15,000개인데 돌봄이 필요한 환자 수가 한 3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요양시설에 가려고 해도 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요양시설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우리가 먼저 가서 그 시설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받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네. 사실 그 정도가 되면 좀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경우도 거기도 못 가는 분들은 또 이제 제가 그렇죠. 서비스를 받거든요. 네. 집에서 이제 돌보미가 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러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러한 뭐 정부나 국가나 혹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요양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또 지방자치제에 이다 보니까 이제 지방마다 다르군요. 그런 그 조건이 달라요. 아.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 더 비싸게 많이 받기도 받으시죠. 하고 또 인력이 좀 원활히 공급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좀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지방 간의 어떤 그 격차가 있다는 것도 미리 우리가 조사를 해서 때로 어떤 데는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이 좀 더 좋더라 시설도 좋고 지원도 좋고 그래서 또 그쪽으로 또 이사하신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전에 네.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정부는 그런 그 지역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대책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요양시설을 가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또 사립도 있고, 뭐 국립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한 달에 정부 지원 받아서 50만 원 드리는 이런 데는 어떨 때는 정말 시설이 너무나, 야, 이런데 우리 부모님이 가 계셔야 되나라는 것도 있고요. 또 정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만 간혹. 간혹 가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온 것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은 명의만 있고 대충 그냥 뭐 간병인만 와서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물론 현재는 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제 마치 저거 같습니다. 뭐 우리 어린이집 뭐 가끔 뭐 뉴스 나오면 이제 뭐 어린이 학대 구타 있어가지고 어린이를 안심해서 안심하고 보낼 수가 없다. 이제 그러한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물론 뭐 진행 중이지만은 계속 의료 인력 또 돌보미 인력이 어떤 그 전문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뭐 간병인 그런 그 제도도 만들고 자격증 제도도 만들고 해서 점차 이렇게 전문화 하려고 또 시설도 좀 현대화 보급하려는 이제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과도기적으로 아하. 설사 이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감소하고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는요.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치매라는 그 질환을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치매라는 게 내가 치매에 걸린 걸 알면은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남들이 옆에 봤을 때 그래. 조금 병원에 이상하다라고 네. 했을 때 그때 더 이상 이게 진전이 안 되게 막아줘야 되는 게 제일 큰 건데 그런 분들은 요양시설 못 가요. 네. 정작 그런 분들이 가셔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치매 다 걸린 분들만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증 환자들은 이런 분들에서 정부에서 좀 뭐 법을 만든다든가 좀 지원책 같은 거 없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현재 2008년 7월 1일부터 이미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제도는 뭐 치매나 중증 질환 이렇게 고령으로 인해서 혼자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그분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또는 가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 보험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계획적으로 또 전문적인 어떤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고 또 자식들 입장에서도 자식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이런 부담으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 연대의 차원의 그런 보험 제도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해 7월부터는 경증 치매나 또는 중풍의 경우에도 예. 이런 그 범위들을 그 대상자를 확대를 했고요. 예. 또 지금 1급과 이제 총 3급으로 되어 있는데 1급, 2급의 경우에는 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예. 상급의 경우에는 재가 시설에서 그 방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치매의 경우에는 상급이라 하더라도 시설에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급에. 예.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치매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현재 그 작년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후견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성년 후견 제도. 예, 예. 이 성년 후견 제도가 그 새로 개정된 취지는 그러니까 치매 등에 대비해서 그 노인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심신 상실이나 미약의 경우에 아니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 예, 대해서만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노인,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한 거죠. 노인에 대해서도 어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 그리고 성년 후견인을 선임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성년 후견인이 그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신상보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생활 지원이라던가 뭐 의료시설 입소라던가 아니면은 사후 처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후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돌봄 서비스 받으면요, 뭐 치매 계신 분들이나 많이 도움이 되겠죠. 뭐 국가에서도 지원이 있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 포기하고 또 본인이 모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혜택은 없을까요? 일단은 그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 100% 지원을 그렇죠.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비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이제 15만 원 자부담이고 제가 이제 요양시설을 가보니까 문경에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운영하는 데를 가보니까 몇 번을 가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 이제 요양시설 같은 데 가면 뭐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뭐 예전엔 냄새가 날 것이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르신들끼리 거기서 또 사랑도 하고 뭐 질투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남자친구, 건강하게. 여자친구도 좀 더 삶의 사귀시고. 활력이 그렇죠. 생길 수도 그리고 있겠네요. 뭐 시설도 요즘에 굉장히 좋아져서 예. 제가 얼마 전에 뭐 100세 노인이 뭐 창문을 넘어 도망친 그 100세 노인 이야기 그 소설도 제가 뭐 읽어보고 토론도 했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그냥 집에서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요양시설 같은 데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그래야 치매도 덜 걸리고. 그럼요. 치매도 덜 걸리고 또 거기는 전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지금 뭐 우리 유명 연예인의 그 아버님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은 이미 그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네. 거기는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유명 연예인의 자식이 있고 돈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15만 원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걸 그 발굴해가지고 예. 지원을 해줘야 되고 겉으로 뭐 좀 좋은 아파트 산다 사실은 하우스 푸어도 많고 예. 그 있어 보이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복지 그 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웃바운딩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는 네. 그러니까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그 사실은 자살 예비군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주는 사실 진안에서 그걸 해갖고 성공적으로 우리 그 진안 마이산 있는 진안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동네였는데 집중 그 자살 그 예비군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위험군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적극적으로 돌봄으로써 자살률을 뚝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그 지자체의 역할 또 사회복지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찾아만 와주셔도 얼마나 괜찮겠어요. 지금 좀 말씀하신 가운데 좀 더 부언을 하고 싶은 예. 네. 점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그 비용 부담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정마다. 근데 그쵸. 이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 있지 않아요. 마치 우리 뭐 건강보험도 이제 앞으로 좀 바뀐다고 하는데요. 네. 집은 있는데 그래서 뭐 보험 혜택을 좀 보험료 더 많이 낸다 이거죠. 근데 예. 그 집이 저당 잡힌 거는 또 부채 이걸로 또 계산이 안 돼요. 그다음에 소득별로만 하는 뭐 단돈 한 100만 원 받아도 온 가족이나 뭐 그냥 뭐 어머니 아직까지 한 뭐 15명이 다 그냥 한 10만 원 내고 다 보험 혜택 예. 받기도 하고 예. 재산은 집은 따로 있어도 재산은 한 수십억 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조사가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빈부의 차이 실질적인. 조사를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의료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요양 같은 시설도 바로 분명히 아마 그 말씀은 겉으로 보면 연예인이고 뭐 집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뭐 그렇다. 하지만 그 집이 뭐 어느 정도의 그 값어치가 있는 집인지 실질적으로 사실
어차피 뭐 월세 사든지 자기 집이든지 아니든지 살 공간이 있어야 할 겁니까?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면밀한 가구 혹은 조사가 필요하다.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뭐 요양원의 뭐 지원도 좀 차등화할 필요가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들고 아플 때 대비해서 무조건 돈이 있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 중에 또 그런 네. 게 뭐냐면, 자, 아까 이제 우리 최창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식을 이렇게 모시는 자녀가 있고요. 부모를 네. 모시는. 그 다음에 그냥 안 모시는 자녀도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만. 그래, 근데 네. 모시는 자녀 입장에서 예를 들어 큰형이라고 칩시다. 네. 큰형 같은 경우는 나는 계속 모시는데 동생은 그런다. 아니면 또 뭐 다른 경우 딸이 또 모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네. 경우에 나중에 재산 문제 갖고 상속으로 볼 때는 너는 모셨네 안 모셨네 또 이 얘기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이번에 상속법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배우자한테 차라리 부인이나 남편이 더 먼저 나를 갔을 때 더 많이 남기겠다. 준다는 것은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친구 같은 부인이 있고 친구 같은 남편이 더 잘 살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법무부에서는 이번 그 상속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 상속 재산 중에서 50% 절반을 미리 그 생존 배우자에게 미리 배분을 하는 거예요. 미리 떼놓고. 예, 떼놓고 그리고 나머지 50%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1.5 1.5대 대 1. 1대 1의 비율로 음. 이렇게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건데 이러한 그 상속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존 배우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모습 그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남겨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하나 내지는 전세 보증금 이 정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최소한의 기존의 생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 또 한 가지의 취지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요. 네. 그 재산 분할이라고 해서 그 부인의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을 해서 50%로 나누는데 평생을 행복하게 해로를 한 그 부부인 경우에는 자식들한테 다 줘버린다.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본인의 기여분은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예. 것은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순을 바꾸자라는 네. 겁니다. 뭐 이런 상속법 개정 움직임이 실제로 고령화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한다고 봐요. 네. 이게 상속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어떤 사회 문제, 고령화 문제,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좀 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또 이런 지금 치매 등등 이런 그 노인 중증에 대한 건강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국가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네네. 이것을 이제 가정 내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잘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하는 법을 거죠. 개입하는 조정을 거죠. 하자는 조정하자는 거죠.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만 또 따지고 본다면 또 국가가 가정에 대한 그 지원, 의무감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제가 모두의 이제 그 가족 내에서 부양 순서나 시스템을 좀 미리 얘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국가나 정부가 즉각적으로 잘 해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좀 더 우리가 거시어 보자면은 사실 가정 내에서 저렇게 가족끼리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네. 상속과 이렇게 고민하기 전에 이런 부양 시스템이라든가 요양 그렇죠. 시스템도 국가가 알아서 다 세밀하게 조사해서 아주 그 그물망 지원, 그물망 사각지대 없이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또 국가가 해줄 부분도 있습니다만 집안 내에서도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좀 집안 내에서도 이제는 부모, 자녀, 자식끼리 얘기를 좀 해서 터놓고 그래 나 너네들한테 부담 안 지울 테니 너네들도 나한테 바라지 마라. 이런 정도 얘기는 이제는 좀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니 좀 보십니까? 해야죠. 해야 되고 이거는 효도의 측면이 아니라 현 교수님 말씀대로 시스템의 문제로 다 접근을 해야지. 이거는 내가 부모님을 요양시설 모시는 것은 불효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가족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는 지금은 이제 정말 전 근대적인 얘기고요. 앞으로는 오히려 요양시설을 지금은 복지재단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일반인들도 조금만 교육을 받고 또 어느 정도의 재원만 있으면 진출할 수 있게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것들을 뭐 님비 현상이라 갖고 우리 근처에는 못 오게 하고 막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일단은 가족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가 이제는 부모님이 중증 질환을 앓을 경우에는 집보다는 시설에서 모시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복지사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집에서는 목욕 하나 시켜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4-5명이 붙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나서서 그렇죠. 손해주니까. 전문가들이 네. 할 수 있는 대로 모시는 것도 그게 오히려 효도라는 것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얘기고요. 힘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나 다 노인이 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